스위트 홈 김영진 2004년작.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집 안방에 들어가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글귀가 스위트 홈이었다. 그러나 남달리 고달프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시골집이 진정한 스위트 홈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국민학교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안방 벽에는 연분홍 천 위에 사모간대와 족두리를 쓴 신랑각시 모양의 자수가 놓아져 있는 화대포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신랑각시 밑에는 십자 스티치로 스위트 홈이라는 글씨가 수놓여 있었다. 그 그림은 이해가 되었지만 영어로 된 글씨는 읽어낼 영어 실력도 없었거니와 십자 스티치로 뜬 것이라서 글씨체도 명료하지 않았다. 실로 그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운 후부터였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기 한참 전부터도 그 글귀를 옮겨 쓸 수는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뜻은 몰랐어도 막연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 언제나 아무 곳에나 베껴 쓰곤 했다.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국민학교 시절의 공책 뒷면에 서툴러 빠진 스위트 홈이라는 영문 글씨가 연필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혼자서 볼을 붉히며 몰래 미소를 머금곤 한다. 아버님은 사업상 도시에 나가 사셨고 남아있던 가족들은 늘 고달픈 농사일에 매달려야만 했다. 허름하고 우중충했던 시골집은 이처럼 연속된 고난의 추억만 남겼다. 그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대학 졸업반이 된 어느 여름날, 나는 환자 배정을 받기 위해 치과 병원의 원내생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내 순번이 호명되고 기다리던 신원이 배정되었다. 귀여운 유치원생 꼬마 환자였다. 그 꼬마를 데리고 온 보호자는 날씬하고 아리따운 아가씨였다.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웠었는지 나는 그냥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꼬마 환자는 그 후로 몇 달 동안이나 소아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실망스럽게도 매번 어머니를 따라왔다. 직장 생활 중인 누나는 마침 휴가 기간이어서 처음 내원했을 때만 데리고 왔었다는 것이다. 서글픈 일이지만 그 뒤로 계속되었던 꼬마의 치과 치료가 다 끝나도록 아가씨는 두 번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상황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모습은 내 뇌리에서 영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이듬해 나는 인턴이 되어 원내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해 초여름날 예기치 않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꼬마 환자의 어머니한테서였다. 마침 다른 볼일이 있어 병원을 오셨는데 우연히 내 모습을 발견하고 지난 일이 생각나 안부 전화를 거셨다는 것이다. 그 뒤 나는 꼬마 환자 어머니와 찻집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아가씨의 안부를 물었다.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어머니는 집이 이 근처이니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했고 마음이 들뜬 나는 흔쾌히 뒤를 따라갔다. 마침 집에 있던 아가씨는 얌전한 미소를 띠고 갑작스런 방문객을 반겼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상황이 바쁘게 돌아갔다. 잔뜩 쌓여있던 숙소의 빨래는 세탁 후 다림질까지 되어서 제자리에 정돈되었고 가끔 아가씨가 손수 장만해 보내주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 동료들을 즐겁게 했다. 넉 달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의 내 아내다. 결혼 후에도 온갖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
하수도도 없던 사과밭 가수원집 반지하방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수십 번이나 이사를 거듭하면서도 눈 쌓이듯 소리 없이 믿음은 점점 두터워졌다. 현재 아내와 두 아이들이 함께 사는 우리 집 어디를 둘러보아도 스위트 홈이란 문구는 없다. 심지어 서재에서조차 스위트 케이크 만드는 법이란 책은 있어도 스위트 홈이란 책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여기가 정녕 스위트 홈이다. 왜 그럴까? 아내와 나는 친지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꼭 같이 다닌다. 나는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낚시 등으로 며칠씩 홀로 나다닐 때가 많지만 아내는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아내가 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던 얼마 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아내가 처음으로 대학 동창들과 외유를 떠났는데 코타키나 발룬가 뭔가 하는 오지여서 핸드폰 통화가 전혀 안 되는 곳이었다. 참 이상했다. 며칠만 있으면 돌아올 텐데 서서히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불안감과 적막감,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 낮에는 일이 통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동안 무언가에 단단히 중독되어 살았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금단 증상은 아내가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재빨리 짜증으로 바뀌었다. 나에겐 또 다른 금단 증상이 있다. 산이나 논밭, 숲풀과 같은 녹색을 한동안 보지 못하면 발현된다. 스스로 이름하여 녹색 중독 증후군이다. 사인앤 심텀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며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이다. 물론 짜증도 함께 난다. 줄곧 아파트만 선호하던 아내와 극성스런 촌티에 젖어 녹색 식물을 갈구하는 나 사이에 해묵은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주상복합 꼭대기에 20평 정도의 공터가 붙어있는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온 후부터다. 근사한 화단을 꾸미고 꽃과 채소를 심고 커다란 고무 물통엔 몇 마리의 금붕어도 기른다. 비록 한두 그루에 불과하지만 주목과 소나무, 향나무, 그리고 대나무도 있다. 귀퉁이엔 제법 폼나는 목재 테이블과 조그만 바비큐통도 놓았다. 한쪽 코너를 유리로 막아 겨울철에 장작불을 지필 수 있는 무쇠 난로도 갖췄다. 봄빛이 유달리도 화사한 오늘, 나는 화단에다 마음속에 간직해온 스위트홈을 심는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몰고 온 일출의 눈부심이 어느새 싹 터오른 스위트홈을 매만지고 있다. 연못가에 다소곳한 꼬마 수선화의 노란 꽃잎이 스위트홈과 수줍은 미러를 속삭이는 일요일 아침이다.